자, 안녕하세요. 한국 현대시의 2회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대구 지역은 다행히 좀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 코로나는 좀 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이 비대면 강의가 지금 일단 5월달까지로 연기되었는데 5월 초까지,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비대면 강의를 하고 5월 초에 이제 대면 강의를 하는 걸로 이제 일단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죠. 대구 경북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또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때 이제 우리나라 또 대구 지역이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지금 보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비교적 그나마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안정적인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무섭게 병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국지적으로 보자면 대구는 좀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런 상태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또 이제 인구가 많고 외부 유입이 많은 서울 경기 쪽은 또 이제 이런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면 대구보다도 더 코로나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각심이 좀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이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 좋지 않죠. 일본이 우리가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인터넷 같은 댓글을 보면 일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난리의 서막인데 그것을 보고 약간 좀 잘됐다라는 듯이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일본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또 병에 걸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죠.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가 예전처럼 이제 고립된 그런 어떤 고립된 공동체가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2000년대 초반에 세계화 바람에서 우리나라도 그 세계화 바람을 타고 굉장히 이제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수업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산책 나간 거 빼고는 아무것도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예, 집 안에서 지금 새 식구가 지지고 볶고 난리죠. 예. 여러분들도 지금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나와서 독립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부모님과 또 친척과 같이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걸 압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피폐해져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 역시도 사람이란 게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서 좀 이제 햇빛도 쬐고 비타민 D를 좀 섭취를 해야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물론 갇혀 있는 걸 좋아하는 좀 내향적인 사람도 있긴 하나 그런 사람들도 그게 계속 되다 보면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되 그또 열린 공간에서 마스크 끼고 산책을 한다던가 등산을 한다던가 하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건강하게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공지를 보셨겠지만 이제 목요일 날 일괄적으로 제가 올린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미리 좀 찍어놓고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번처럼 뭐 부랴부랴 올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날짜는 이제 4월 7일이네요. 4월 7일 4월 7일 저녁 10시가 살짝 넘은 이제 딸아이 자고 저 혼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한 많은 그 이제 이 강단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집안에 어린 자식이 있는 경우는 뭐 제 친구도 그렇고 이것을 찍게 되면 이제 사실 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집안 사람들이 조용히 해야 되고 막 집사람 설거지도 못하고 딸도 이제 뭐 그 큰 목소리를 막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뭐 집사람이나 딸이 잠깐 어디 뭐 산책 나갈 때 찍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자는 시간 이후로 저녁에 보통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낮에 찍는 거에 비해서 화질도 좋지 않고 이 핸드폰이 좀 오래된 거라 거의 이제 4년째 제가 쓰고 있는데 바꾸고 싶어도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쨍하게 화면이 나오지 않고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찍고 있는데도 굉장히 희미하게 뿌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렌즈를 닦아봤는데도 여전히 뿌연 걸 보니 그냥 이 카메라의 센서의 한계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목요일인데 화요일인데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수업을 계속 하겠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요일 날 일괄적으로 올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일괄적으로 목요일 날 그 한 주에 2개의 차시가 있는데 그 2개의 차시의 수업을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이 강의가 이 강의가 아니라 이제 학교의 방침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뭐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속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예상대로 5월 초에도 대면 강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제가 공지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튼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또 일단 계속 뭐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에드워드 시스템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뭐 수업 들어오실 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 수업 들으러 종종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딴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자, 수업은 이제 저번 시간에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운과 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시에는 이제 운이 없다. 사실 뭐 운이 없다라기보다는 운을 뭐 그렇게 신경 써서 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이 같은 위치에 같은 소리가 나는 다른 어떤 뭐 문법 표지여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소리가 나는 그런 다른 문법 요소가 없죠. 우리 시는 항상 끝이 우리말은 항상 끝이 조사로 끝나던가 아니면 이제 종결 어미로 대충 끝이 나게 되는데 정확하면 조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절이 조사로 끝이 나던가 연결 어미로 끝이 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조사나 연결 어미에 쓰이는 음가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조사나 그 연결, 종결 어미를 조절해서 뭐 같은 음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나 한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 만들어진 시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어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약간의 형식적인
어떤 그 제약이 존재하는데 그 형식적인 제약이 이제 자유시 시대라 하더라도 그 가군이라는 것들이 0시 또는 1시에는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전통이 뭡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뭐 예스터데이 비틀즈죠. 아니면 뭐 그 겨울왕국의 주제곡이었던 그 레디꼬에서도 그 가공이 남아 있다는 것을 봤고요. 우리 노래에서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힙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름의 어떤 그 운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아주 뭐 저도 제가 힙합을 잘 몰라서 모르지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뭐 어떤 그 발음의 그 음악적인 요소 동일한 발음을 반복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고 또 제가 황지우의 뱀풀이라는 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뱀풀이라는 시도 역시 시인이 어떤 연마다 이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연마다 같은 제일 마지막 가군이죠. 제일 마지막에 같은 어떤 발음을 넣음으로써 나름대로 가군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 본인이 밝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운은 잘 없을 것이고 율이 있다. 율. 음악적인 요소죠. 그래서 율이 음수율과 음보율로 나뉜다. 뭐 대충 알 겁니다. 음수율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음절의 아니 음절의 숫자죠, 숫자. 그래서 뭐 3, 4조, 4, 4조 뭐 그렇게 나누는 건데 역시 우리말 자체가 어떤 뭐 단어가 한자, 두자, 석자에서 안 하고 조사가 붙는다면 뭐 결국에는 뭐 글자 수가 그렇게 뭐 아주 그 음수율을 맞추기가 까다로운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율은 뭐 7호조라든지 뭐 4사조라든지 3사조라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 비교적 그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그 시조의 경우에도 봐도 음수율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시조 같은 경우도 앞 구보다 뒷구의 음절 수가 더 많아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종장의 척구의 상음절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음절의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결국 이제 뭐냐 우리 어떤 시에서 현대시에서 그나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음보율이다. 음보율은 사실 이제 이것이 뭐 행의 구분 또는 연의 구분에 따라서 음보를 나눌 수 있지만 이 음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자면 어떤 그 상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듯이 이거 뭐 같은 시를 하더라도 진달래꽃이라 하더라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라고 해서 뭐 상음보로 읽을 수도 있고 뭐 이음보로 읽을 수도 있고 사음보로 읽을 수도 있다. 진달래꽃을 7호조로 보자면 이음보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7호조에서 7을 반으로 나눈다면 3음보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5의 7호조에서 5 부분을 또 반으로 나눈다면 뭐 4음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정형실을 제외하고 또는 사실 뭐 정확하게 따지기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뭐 김소월 같이 어떤 상음보의 율격을 굉장히 의식해서 여러분들 김소월 시 전집을 한번 딱 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의 7호조의 어떤 음수율 3음보로 바꾸고 싶다고 그랬죠. 7호조는 3음보로 바꾸기 좀 쉽기 때문에 그 7호조의 그 일본 율격이 우리나라 그 현대시에서도 받아들여지고 또 많이 이제 활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음보의 율격이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모든 시는 거의 모든 시는 7호조의 음수율 또는 3음보의 음보율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을 제외한 어떤 다른 시들을 보자면 율격 같은 것들이 아주 이제 명확하게 지켜진다라고 좀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율격을 사용한 시가 있다 나오긴 하겠지만 음수율이든 음보율이든 뭐 그런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특히 이제 이런 현상은 그 이제 시가 점점 이제 삼문화되어 가고 산문화되어 가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낭독하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는, 즉 보는 시로 바뀐 시점에서는 더욱더 이제 음보가 큰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박도진 같은 경우에 박도진의 해를 보면 이제 누가 봐도 사음보로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겉보기엔 산문시로 쓰였지만 누가 봐도 사음보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프린터 두 번째 제가 올린 그 시를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그 이성목의 그날이라는 시를 보세요. 뭐 산문시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음보라든지 그런 음수라든지로 나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음수율 또는 음보율이라는 어떤 시의 그 음악적 성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이제 지금 점점 우리와 동시기로 온 현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끝내고 이제 제가 하기로 했던 3, 그 리듬의 제 3, 1절 리듬의 제 3장 분행과 시의 형태를 보자면 그 로마 문자로 3이 되어 있는,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이 운율보다는 이제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듬. 운율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형식이라면, 리듬이라는 것은 이 어떤 책에 의하면 작가가 어떻게 전통 율격을 파괴해서 충격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그 나름의 어떤 음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행과 시의 형태라는 부분에서, 분행이란 말은 행을 나눈다는 뜻이죠. 행을 나눈다, 행가리를 한다. 이 사실 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완전히 산문적인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을 나누어서 이제 많이 그 창작을 하죠. 뭐 산문시 같은 경우는 행을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단락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행가리가 어떻다? 일종의 리듬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다만 이제 전통적인 운과 율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좀 전형적인 율격이 아니라 텍스트마다 각각의 율격을, 아니 지금 각각의 어떤 음악적 성격,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현대시의 음악성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어렵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웠던 것은 그 뭐 3음보니 4음보니 뭐 음수율이니, 아니면 뭐 김영랑 시를 예를 들어서 유사한 뭐 가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어떤 소리, 뭐 유음의 반복이다. 돌담의 소새기는 햇발같이 내 마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시는 아닌데 죄송합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안 헤어져서 그래요. 예, 그런 시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이 교재에 의하면 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만은 모든 시는 그 시 나름의 어떤 음악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는 것이죠. 그래서 뭐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게 리듬은 낯설게 하기의 산물이다 해서 낯설게 하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우리는 뭐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귀담아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낯설게 하기 자체는 뭔지 아시죠? 어떤 일상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 일상의 여러 뭐 사물이나 사건이나 대상들을 어떻게 어떤 변형을 가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일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냥 이제 그 우리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백화점, 여러분 백화점 좋아하시는 분 있겠죠. 뭐 백화점이든 뭐 쇼핑센터, 저는 백화점을 좋아하진 않죠. 쇼핑센터는 좋아합니다. 그 가전제품
중에서 뭐 컴퓨터라든지 뭐 TV 같은 걸 좋아하는데 거기를 이제 걸어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낯설게 하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한 5살 먹은 아이의 시선으로 그 쇼핑센터라든지 뭐 그런 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어떤 그 백화점이든 쇼핑센터든 어른들의 어떤 시선에 맞춰서 모든 사물과 상품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볼 때는 뭡니까? 아이들에게는 잘 눈에 띄지 않고 별로 그것이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보자면 그것은 별로 새로운 것 아니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떤 일상적인 풍경이 아니라 굉장히 괴이한 풍경이 되는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습니까? 또 그 어른들의 어떤 시야에 다 가려가지고 그나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좋아서 그 왔다 갔다 하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그 자기 시선을 가지는 많은 어른들 때문에 뭔가 보이는 건 제대로 없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 이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뭐 쇼핑센터의 그런 공간이 있지요. 그런 공간을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면서 거기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 삭막한 아이들 시선으로 봤던 삭막한 그 어떤 풍경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 눈높이에 맞게 사물들이나 상품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자신이 놀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백화점 쇼핑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또한 이제 그런 자신들을 위한 휴식 공간에서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막 이거 봐 저거 봐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특히 시장 가면 그건 더하죠. 예. 그러나 백화점은 좀 뭐 깔끔하기라도 하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보이는 것은 그 어른들의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아니 바닥, 더러운 바닥.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풍경을 다른 각도에서 아니면 해서 보게 함으로써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함으로써 그 일상화된 풍경의 일상성을 깨고 우리가 그것들을 재인식하게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 일종의 문학의 중요한 어떤 기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나설기 하기에 대한 이야기고 그 극작가들도 그에 대해 영감을 많이 받았다 하고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에서 보자면 이 분행, 행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일상 언어, 우리 일상 언어는 산문이잖아요. 그 산문의 어떤 낯설게 하기에 한 방법이다. 산문을 낯설게 한 것이 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뭐 사문보의 전통 율격에 의해긴 하지만 시인은 사문보를 때로는 한 행으로 또는 때로는 이행으로 또 때로는 삼행으로 배열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사문보를 한 행 안에 삼음보를 다 넣는 경우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라든지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두 행으로 뭐 1년 같은 경우는 두 행으로 사문보가 조직되어 있죠. 사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삼행으로 그러니까 각 하나의 행에 하나의 음보를 갖다 붙인 이연에 있죠. 산에 피는 꽃은이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 작품은 전통적인 사문보의 율격을 따른다라고 해도 이 낯설게 하기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시조 같은 경우도 이 유사한 측면이 있죠. 고시조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중세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쓰여진 시조들은 다 어떻습니까? 사설 시조를 제외한다면 평시조 그냥 사설 시조를 지금 쓸 일이 없으니까 사설 시조 쓸 거면 그냥 자유시 쓰면 되죠. 산문시 쓰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평시조가 여전히 이제 우리 많이 창작이 되고 있는데 그 평시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 3장 3개의 행으로 전통적으로 보자면 평시조는 3개의 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최근에 나온 평시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게, 좀 다르게 그 분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호후의 꽃잎 같은 경우를 봐도 프린트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어떤 측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즉 어떤 면을 살펴보자면 각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시들이 각각의 시의 어떤 그 구조에 그 시가 전하고자 하는 그 구조 또 아니 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맞춰서 어떻게 이 어떤 분행을 한다. 이 분행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대부분 다 하나의 행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행은 조금 그래도 같은 속도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낭독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하나의 행은 같은 속도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 뭐 아무래도 연을 지금은 이제 뭐 연마다 행이 워낙 다른 시들이 많긴 하지만 연이 하나의 연이 좀 비슷한 길로 읽힐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시를 보자면 일단 이 시의 주제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일단 이 시의 주제를 그러니까 이 시의 어떠한 분행의 구조로 주제를 더 잘 형성하고 있느냐.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 언어의 의미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행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작가의 주제 의식을 더 잘 표현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시는 어떻습니까? 서로 수미상관의 구조라기보다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뭐 수미상관도 맞고 대칭도 맞는데 시 교재에 나온 설명처럼 일련의 생선이 아니라 생선과 사연의 소멸이 서로 의미론상으로 대칭이 되죠. 예, 그리고 2연의 고독, 이거 3연의 이 어떤 소통하고자 하는 새의 시도, 이것이 또 서로 대칭이 되죠. 예. 그리고 또 크게 보자면 1년과 4년의 형태가 유사하고요. 또 2년과 3년은 아예 어떻습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유하는 뭡니까? 이 시의 주제를 적절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뭡니까? 이 시의 어떤 분행과 음악적 특성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같은 삼음보를 사용했으나 1년과 4년은 유사하게, 또 2년과 3년은 유사하게 그렇게 그 삼음보를 적절하게 변형시켜서 배열을 함으로써 이 대칭의 구조, 상과 죽음이 갖고 고독과 이 어떤 소통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 해석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해보자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핀다는 것은 뭐 여기서 뭐 가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뭐 가을을 축약해가지고 또 뭐 음악적 성격을 저거 했다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가을, 봄이라고 해도 그냥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두 개 음보니까.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1년 생성의 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춘수의 꽃처럼 예,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생명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들이 생성되고 있다. 생명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연을 보시면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외롭다. 그런 것이죠. 저만치 혼자서 이 모 평론가가 이 저만치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이 시의 시적인 어떤 영향이 집중된 시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저만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꽃과 꽃들 사이의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치라는 것은 뭐야? 나와 시적 화자와 그 꽃 사이의 거리인 거죠.
혼자서는 꽃과 꽃 사이의 거리를 보자고 보자면 이 저만치는 시적 화자와 이 꽃 사이의 거리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도 그렇고 이 꽃도 그렇고 어떻다. 모두 다 혼자서 피어 있다. 나도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것은 꽃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봐도 고독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휘가 저만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저만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꽃이 어떤 고독한 현실, 소외된 현실 그런 것들이 더 잘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이 새는 왜 산에 살아요? 네,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삽니다. 이 새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서로 화합 또는 뭐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 산에서 우는 것은 꽃이 좋으니까 산에서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내에서 보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어나고요. 모든 존재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은 외로워요. 네, 그게 이연입니다. 3년의 내용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처럼 뭐다? 외롭지만 새처럼 다른 존재와 소통하고자 하는 또는 뭐 화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3년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연의 고독한 어떤 그 꽃의 존재론적인 상황과 3년에 나오는 그것을 극복 내지는 뭐 좀 어떻게 화합 또는 뭐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 그 두 것이 어떻습니까? 같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다 서로 대칭이 되는 반대되지만 같은 주제에 관한 이야기죠. 고독이냐 고독을 이기기 위한 소통이냐 그렇죠? 그리고 사연은 어떻습니까? 이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시도 때도 없이 존재들은 소멸한다. 즉 1년과 사연의 의미 형식은 똑같고 어떤 그 존재와 소멸이라는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한쪽은 태어나고 있고 한쪽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둘은 뭐야?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존재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년과 4년, 2년과 3년은 사실 이 시가 이제 2년과 3년을 중심으로 해서 뭐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죠. 물론 완벽하게 데칼코마니가 되려면 사연을 산에는 다음에 이제 분행을 한 다음에 꽃이 지네라고 했으면 보다 더 완벽한 뭐 데칼코마니가 되었겠지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주고 오자면 2년과 3년을 중심으로 가운데 해서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데칼코마니가 되는데 2년과 3년 역시 같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두 존재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독하나 소통하고 싶다. 1년과 4년은 뭐다? 같은 존재. 존재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태어나고 시도 때도 없이 사라져간다. 그 존재의 허무함. 이 시의 1, 4년을 보면 존재의 허무함, 2, 3년을 보면 존재의 고독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유화라는 시는 김소월의 여러 많은 시 중에서도 굉장히 잘 되었다. 또는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떻습니까? 이 어떤 낯설게 하기라는 낯설게 하는 분행을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소월의 산유화를 어떻게 좋은 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낯설게 하기의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교재에서는 시에서 분행과 분연, 연을 나누는 것들은 결국 근본적으로 표준 언어 또는 일상 언어를 파괴하는 낯설게 하기의 기교이며 사실 같은 언어를 썼다 하더라도 이 분행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서 의미 차이가 발생하고
그것이 운문과 산문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김신경님의 시골 큰 집이라든지 황금찬의 고속버스 안의 나비라든지 이 시를 보시면 다 이제 사실 우리 일상 언어로 써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그러니까 산문으로 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구를 분행을 해가지고 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분행을 하게 되면서 나름의 어떤 내재율이라는 것은 그 시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운율이죠. 그 내재율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봤던 그 김소월의 산유화 같은 경우는 외형률이죠. 사문보의 율격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외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외형률하고 정형시는 다른 겁니다. 모든 정형시는 다 외형률이지만 외형률이라고 하고 정형시는 아니죠. 외형률은 그냥 율격이 겉으로 드러난다 정도고, 내재율은 율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되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면 그 안에 나름의 율격이 느껴지는 것을 내재율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 제가 올린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그 잘 아시는 기형도의 빈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시면 자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는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는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자, 이 시를 보시면 뭐 일단 세 개로 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어떤 연이 행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연은 하나의 행으로 존재하고 두 번째 연은 6개의 행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은 2개의 행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이 각각의 구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렇게나 나눈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에서 이제 음악적인 어떤 성격 같은 걸 좀 찾기는 쉽는 뭐 내재료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음악적인 성격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자, 뭐 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 이것을 뭐 굳이 뭐 음보다 음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 이것이 왜 한 행으로 나누어서 한 행이 한 연으로 존재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뭡니까? 상황이 이 첫 번째 연은 이 시 전체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체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전체 상황이 뭐다? 나는 사랑을 읽고 나는 쓰고 있다. 라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행으로 딱 구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잘 있거라, 뭐뭐더라, 잘 있거라, 뭐뭐더라, 잘 있거라, 뭐뭐더라. 라고 나오죠. 잘 있거라의 위치는 뭐 1행 같은 경우는 2연의 1행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있고 2연의 3행 같은 경우는 또 제일 뒤에 있고 또 6연의 잘 있거라는 6행의 잘 있거라는 또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있거라가 반복되고 또 뭐 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 가군으로 볼 것이냐 뭐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뭐 그래도 어쨌든 같은 그 율격을 아니죠. 같은 이제 율격이 아니라 같은 그 발음을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어느 효과는 좀 있긴 하죠. 어머더라, 어머라, 잘 있거라, 밤들아, 안개들아, 촛불들아, 잘 있거라. 약간 이견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인사의 그 자신이 어떻게 사랑을 읽고 나를 쓰는 이 상황 안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사랑했던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짧았던 밤들, 겨울 안개들, 촛불들, 종이들, 눈물들, 열망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과 작별을 구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년은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을 읽고 나는 쓴다는, 그리고 2년은 뭡니까? 각각의 그 자식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지. 무엇과 나는 이별을 하고 있는가? 무엇과 나는 이별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을 했을 때의 어떤 모든 그
밤들, 겨울 안개들, 촛불들, 흰종이들, 눈물들, 열망들 그런 것들과 이별하는 거죠. 왜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랑할 때는 이것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짧았던 밤들, 왜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뭐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 사랑했던 대상을 생각하느라고 밤이 짧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 겨울밤이었네. 근데 겨울밤이 짧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의 생각에 밤이 가는지도 몰랐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촛불들아 잘 있거라.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까? 촛불들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나의 마음은 벗어나 사랑을 했었지만 그 어떤 뭐 기다림 때문에 뭐 어두웠을 수도 있는데 뭐 밝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뭐 촛불이 뭘 알겠습니까? 예. 무생물 주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공포를 기다리는 흰종이들아 이 공포를 이것은 좀 의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왜 공포를 기다릴까? 종이에다 우리가 무엇을 쓰잖아요, 그죠? 무엇을 쓰는데 그 무엇이라는 것이 결국 뭐다? 이 공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흰종이는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사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별의 편지, 이별 편지를 쓰기 위해서, 예. 아니면 어쨌든 뭐 이별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이별을 예감하는 어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일기를 쓰기 위해서, 하여튼 뭐 그런 공포였겠죠. 망설임을 대신하는 눈물들아, 뭐 자기 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그러니까 1년은 이제 전체 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 이 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걸 이제 전체가 딱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 시의 상황이 이렇다. 사랑을 읽고 나는 쓰는 것이 이 시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연에서는 뭡니까? 각각의 사물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랑을 했던 그 사랑이 뭐 딱 보아하니 뭐 제대로 된 사랑은 아닌 것 같고 짝사랑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 사랑했을 때의 어떤 내 곁에 있던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긴 행을 배정해서 그걸 좀 자세히 써주고 있는 거죠. 그 인사를 고하는 나의 감정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3년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행으로 존재하고 있죠.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자,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이 상황의 끝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다. 나는 내 집에 문을 잠근다. 더듬거리며 슬프기 때문에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이 마지막 연이 참 의미심장하긴 하죠. 자신이 뭡니까? 놔뒀던 그 밤들, 안개들, 촛불들, 눈물들, 열망들 그것들을 자신이 방에 딱 가두고 나옴으로써 자신은 어떻게 더 이상 이제 이런 것과는 작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좀 굉장히 좀 반어적인 표현이죠.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가엾은 건 나고, 예. 나를 빈집에 내 모든 사랑했던 뭐 기억 추억들을 다 가둬놓는다고 해도 그게 이제 뭡니까? 사실은 뭐 완전히 잊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3년은 결국엔 이제 뭡니까? 자신이 이제 이 사랑을 읽고 나를 쓴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나름의 마음의 결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시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뭐 음악적인 성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분연 또는 분연과 또는 분행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 모든 시들은 잘된 시들은 모든 시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상한 시도 많으니까 잘된 시들은 이렇게 뭡니까 연과 행을 통해서 아까 봤던 김소월의 산유화처럼 그 연과 행을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데 이 분연이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분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뭐 통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언어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다만 연과 행의 구분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또는 어떤 시의 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나름의 어떤 그 음악적인 내재율 성격을 가지게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핸델시에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연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시의 어떤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찬의 고속버스 안에 이 나비라는 시를 보시면 이 시는 사실 뭡니까? 그냥 제가 여러모로 살펴봐도 사실은 이제 그냥 어떤 낯설게 하기 효과,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문체 문장으로 쓰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한 여섯, 일곱 개 정도의 어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단락에 그냥 뭐 산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속버스 안에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다. 휴게소에서 문을 열어놓았을 때 날아 들어온 나비인가 보다. 버스는 창을 닫고 시속 120km의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장다리 밭에서 날고 있는가 하지만 지금 나비는 가속에 실려 부산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언제부터 시간이라는 이름의 버스를 타고 가속으로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버스의 창이 열리면 꽃밭이 있겠지만 나의 종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비와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자면 그냥 짧은 어떤 버스 안에 나비가 갇힌, 나비는 이제 뭐 버스에서 내리면 또 다른 꽃밭으로 가겠지만 나의 종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비라는 사물과 나를 대조하면서 어떤 내 그 삶의 어떤 성찰을 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 그렇게 산문으로 써도 의미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죠? 훼손되지 않아요. 크게 뭐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분연 또는 분행을 해서 놓으니까 그 나름의 읽을 때 고속버스 안에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다. 좀 전체적인 상황을 딱 보여주죠. 한양에서, 그죠? 한연에서 참. 그리고 휴게소에서 문을 열어놓을 때 날아 들어온 나비인가 보다. 버스는 창을 닫고 시속 120km의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자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장을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분행을 해가지고 그 음악적인 성격을 조금 이제 특유의 내재율, 뭐 우리가 3음부로 읽어도 되겠고 4음부도 읽어도 되겠지만 그 특유의 음악적인 시 특유의 음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행과 시의 형태 부분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음악성에 이제 얘기를 하지 말고요. 이 시의 형태가 왜 이런 음악성이 전혀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행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음악성을 추구하기 위한 분행이라기보다는 점점 이제 시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한,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예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수업이 이제 시간으로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예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 부분, 원래 심상을 이번 시간에 할 줄 알았는데 못하네요. 심상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또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